사회복지 실천론 6주차 2차시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 6주차 1차시 수업 시간에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사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도 이 개론 수업과 그리고 또 지금 사회복지 역사라는 이 발달사 과목을 듣는 학생이라면은 또 대부분 다 많이 또 중복되어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법제론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또 이 발달사 부분이 일부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태동하게 된 그 시대적 배경,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내용까지만 보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구빈법의 변화, 정주법, 그리고 스피넴랜드법 이런 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법제론 이런 과목이나 아니면 이제 사회복지 발달사 과목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빈민법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본 다음 이 사회복지 이 최초의 빈민법은 그래도 한번 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대표적인 활동, 사회개량운동과 자선조직협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복지 실천의 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 반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6주차 수업이 끝나고 7주차 수업하면은 아마 이 역사 부분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고사를 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 방법이나 또는 과정, 기법,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모델,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 이쪽 부분 하게 되면은 아마 기말 후반기 중간고사 이후 이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이 역사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 중에 지금 고학년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이미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과목이 2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이제 봉건사회 개혁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서 심심하니까 자, 우리 사회복지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간단한 내용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가정에서도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가족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무언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냥 마트에 가서 간단한 음료수를 하나 사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어느 날 갑자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번 만들어볼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보시면은 봉건사회 계급이라는 게 먼저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봉건사회라 그러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봉건사회라 그러면요, 우리가 이미 예전부터 우리는 이 제도나 아니면 이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빈민법은요, 봉건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현재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봉건사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봉건사회라 그러면요, 이 봉건사회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봉건사회는 지배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관료화되어 있고 굉장히 상하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사회가 바로 이 봉건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봉건사회라 그러면요, 우리가 가장 익히 잘 알고 있는 귀족과 젠틀이 같은 그런 귀족 계급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귀족이랑 이런 젠틀이 같은, 다시 말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귀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장 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귀족이 아니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랄까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양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반이 아니잖아요. 왕위 혈통을 잇는 양반, 흔히 말하는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씨 가문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안동 김씨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찌 보면은 이 왕위 혈통을 잇는 그런 양반이 있는 반면, 그리고 뭐 영의정 또는 좌의정 또는 육두품 이런 식으로 이 양반들도 벼슬 하는 이 뭐랄까요 이 그 분야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뭐가 있으면 계급이 사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유럽 사회도 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귀족이 아니라 가장 높은 직위의 이 왕실 혈통 귀족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작이 바로 그런 귀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숫자적으로 좀 차이 날 수 있는데 보통 공작, 뭐 백작, 후작, 자작, 남작. 남작이 아마 가장 숫자가 많은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우리가 공작, 백작, 후작, 자작, 남작, 이것들이 보통 이것들은 좀 이상한가요? 결국 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 바로 이 귀족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공작부터. 근데 순서는 뭐 상관없어. 근데 공작이 왕위 혈통을 잇는다 이 정도는 뭐 상식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보시면 백작, 후작, 자작 중에 이 자작, 후작, 남작 이렇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는 뭐 그냥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봉건 사회는 이 귀족과 젠틀리 같은 그러한 신분들로 이루어진 사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갈로는 그래서 폐쇄적인 신분사에서 신분 상승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신분이 결정돼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대부분요. 그쵸? 그 봉건 사회에서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갑자기 공작이 된다거나, 내가 돈이 많이 모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공작이 되거나 백작이 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돈이 많이 있다고 갑자기 쌍놈이 양반 되는 일이 없잖아요. 물론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돈을 벌어서 많이 축축한 사람이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인 척 하는 경우는 있었겠죠. 하지만 물론 봉건사에서도 후반기에는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데 아닌 경우 흔히 말하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여기 귀족과 달리 또 이 젠틀이라는 신분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이 젠틀이라는 신분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 돈을 많이 축적한 상인들은요, 양반인 척 하려고 에헴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양반이라 그러면요, 에헴 하면서 시험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이 권력을 과시하는 게 양반의 어찌 보면은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유럽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요, 이런 내용들도 물론 있었지만 이 기독교 사회에서 이 귀족들은요, 자기가 자선을 많이 베풀어야지만 추후에 자기 사후세계에 가서 자신의 상급이 다른 사후세계에서 많이 있다라고, 천국 가게 되면은 그러한 많은 상금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은 뭐랄까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많이 나눠주고 이런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젠틀리는 누구냐면요, 젠틀리는 어찌 보면은 귀족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다시 말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 젠틀리는요. 이 젠틀리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젠틀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리고 귀족처럼 보이려고 자기들도 돈은 많고 어느 정도 지위를 갖췄기 때문에 귀족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젠틀리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 젠틀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양반들은 돈을 주고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에헴 했다면은 이 젠틀리들은요, 귀족처럼 보이려고 자신들도 재산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과부나 고아나 아니면 객이나 뭐 이런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이 젠틀리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가 됐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젠틀리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젠틀리 참 훌륭하다. 저 사람들은 참 존경할 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사회라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영국 신사. 자선을 베풀고 인성도 갖추었고 재산도 갖췄고
그리고 명예까지 갖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젠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젠틀이라는 그러한 신분에서 유래가 되어서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말이 유래가 되어서 나온 신사라는 말이 등장이 되죠. 젠틀맨이라고요. 젠틀맨이 그래서 젠틀에서 유래된 그러한 신분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젠틀이들이 지금 우리가 신사라 그러면 옷만 잘 입는 사람이 아니라 돈만 많이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지성과 지덕체를 갖추고 인성까지, 그리고 그것을 잘 베푸는 사람,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사라 그러는데 그 신사라는 용어가 이 젠틀에서 비롯됐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젠틀이 밑에는요. 그래서 이름들이 뭐 나중에 보면은 이 젠틀이들은요. 대지주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지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젠틀이 밑에는 뭐 그건 참고로 보면은 뭐 농촌에서 자영농민들, 묘몬이나 도시의 상인들 뭐 이런 중간계층이 많이 이제 존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게 내용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서는요. 폐쇄적인 신분사회에서 그 봉건사회 자체가 굉장히 신분사회다 보니까 폐쇄적이잖아요. 신분 상승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은 승직자입니다. 승직자. 그 승직은요. 승직이란 신분. 승직이란 신분은 바로 평민이나 농업 또는요. 평민이나 농업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흔히 보면은 이 귀족과 젠트리와 그런 그 사회 당시 조금 뭐랄까요. 좀 높은 계층에 있지 못한 사람들 자녀들 중에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자녀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있겠죠. 흔히 우리 요즘 표현들 하면은 난놈들, 뭐 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자는 낫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영남대학교에 영남대학교에 뭐였지? 제가 무슨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다 보니까 법정대학교, 그러니까 법학과 쪽, 그쪽에 이제 건물 옆으로 지나가면 현수막이 붙었던데, 그러니까 검사로 이제 이번에 검사로 이제 합격했는 거죠. 검사로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뭐 몇 기, 검사 뭐 사법 연수 몇 기 졸업, 몇 기 졸업 이런 게 나오던데 또 한 명 마지막 여학생이 보니까 3학년이라고 했어요. 3학년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와, 지금 우리가 사법 뭐 지금이야 뭐 사법고시 시험이나 이런 게 이제 없어졌지만은 3학년 학생이 우리가 그걸 보면 굉장히 똑똑한 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난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처럼요 이 봉건사회에서 난놈들 굉장히 머리 쪽으로 뛰어난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바로 이 폐쇄적인 신분사에서 굉장히 똑똑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성직자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직자로 나가게 되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폐쇄적인 신분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쇄적인 신분사회에서 결국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승직자는 봉건사회의 모습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보세요. 중세 봉건시대가 1485년 정도부터 이 튜더 왕조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400여 년에 걸친 중세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 절대 왕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1485년도 정도 튜더 왕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15세기 후반부터 이 400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중세 시대가 끝나고 절대 왕정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절대 왕정이라 그러면요. 왕의 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커지는 뭐 그런 시대를 보시면 되겠죠. 그 중세 봉건 시대 때는요. 물론 왕의 힘보다도 귀족 힘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절대 왕정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인류 역사에 보다가 이제 우리가 뭐 중세 시대를 한 400년 했으니까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제 절대 왕정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예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시대의 계기를 큰 획을 그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대를 통해서 무슨 시대 이렇게 우리가 획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 획을 끈 시대가 바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갈로를 보시면요.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455년도에부터 우리가 1485년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1485년도부터 우리가 절대 왕정이 시작된 튜더 왕조라 보는 이유는요. 1455년도부터
1485년 동안 30년 정도 동안 영국에서 국가 간 전쟁이 아니라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영국 내에서요. 영국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영국 내에서 최강의 귀족 집단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 집단의 귀족이 누구냐면 다시 말하면은 왕위 혈통을 잇는 공작 집안 두 집안이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내전이 일어난 거죠. 한 집안은 랭크스터가 집안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이 어찌 보면 요크가 결국 랭크스터가 집안하고 요크가 집안이 서로 내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집안이 서로 게임이 안 되는 한쪽이 일방적이었다면 빨리 끝났을 수도 있는데 두 집안이 막강한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랭크스터가 집안은 바로 자기네 집안을 상징하는 이 모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붉은 장미예요. 그리고요, 이 요크가 집안 같은 경우는 흰 장미가 자기 집안을 상징하는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미를 상징하는 두 공작 집안이 싸웠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장미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이 전쟁을 30년 동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30년 전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장미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장미 전쟁에서 결국 랭크스터가 집안의 헨리 튜더가 최후의 요크가 출신 왕인 이 리처드 3세를 1485년대 결국 다 굴복시킨단 말이에요. 결국 1485년 즉 1455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이 전쟁이 1485년 30년 만에 전쟁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헨리 7세로 이 랭크스터가 집안의 헨리 튜더가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가요, 이제. 그래서 왕위에 올라가고 나서 튜더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튜더 왕조는요, 뭐 역대 왕들 보면 헨리 7세, 헨리 8세, 뭐 에드워드 6세, 메리 1세,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엘리자베스 1세가 마지막으로 1603년대에 튜더 왕조가 끝나요. 물론 튜더 왕조가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보시면은 이 장미전쟁, 여기서는요, 절대 왕정 시작은 바로 뭐냐면 장미전쟁을 통해서 이 정통성을 회복했던 이 튜더 왕조가 결국 뭐냐면요, 자 보세요, 30년 동안 전쟁에서 장미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잡았어요. 왕권을 잡았으면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전쟁을 3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 요크가 집안은 이제 망했겠죠. 대신에 자신의 집안이 이겨서 왕권은 잡았지만 자신의 집안도 피해가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분명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은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만큼 피를 많이 흘리고 손해를 많이 보고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왕권에 대한 집착이 이제 강해지겠죠. 다시 말하면은 좀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겠죠.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봉건사회에서 중세 봉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체제에서는 왕권을 갖추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왕의 힘을 키우기가. 그래서 뭐가 됐냐면은 왕권을 키우기 위해서 세 가지 뭘 합니까?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튜더 왕조는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방법대로는 본전을 찾을 수 없으니까 첫 번째, 중앙 집권을 이루게 됩니다. 이 중앙 집권화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중앙 집권화라는 거는 모든 권력을 어디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쵸, 중앙으로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지방 분권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시장이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곧 선거를 앞두고 있죠. 곧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북도지사가 있고 제주도지사가 있고 그리고 뭐 부산시장이 있고 울산시장이 있고 이처럼 권력이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고요. 분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중앙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대구시장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경북은 경북도지사 손에 달려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방분권화가 아니라 이 지방분권화 즉 서울시장, 대구시장, 부산시장, 경북도지사, 강원도도지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중앙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요, 중앙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물론 이래 되면 위험한 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미얀마처럼 은한 특권 계층이 권력을 너무 많이 가져버리면은 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제일 대표적인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권력을 분리시켜놨다고요. 그런데
이 절대왕정 시대는 중세 봉건 시대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중세 봉건 시대 이런 상황 사건을 가지고는 자신의 이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중앙 집권화 모든 지방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중앙으로 다 모으면은 그 힘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왕한테 다 집중되겠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관료화. 자, 이 관료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지금도 우리 관료화 시대로 되어 있는데 관료화는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관료화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뭘 의미해요? 그렇죠. 이 관료화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관료화라는 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계적이고 명령하달식입니다. 관료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위계적, 명령하달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계적이고 명령하달식인 이 경우를 보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튜더 왕조는 이 장미 전쟁을 통해서 정통성을 회복했던 이 헨리 7세는 집권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이러한 뭐예요? 중앙 집권화, 그리고요 관료화, 그리고 이 세 가지거든요. 또 하나 이걸 하나 해야 돼. 이걸 뭘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뭐가 들어갈까 이제요? 아마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위에 한번 보세요. 성직자가 폐쇄적인 신문사에서 신문 상승이 할 만큼, 성직자가 신문 상승이 될 만큼, 이 말은 뭐냐면은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 크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가 되는 거야? 종교개혁.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개혁은요, 루터가 일으켰던 그런 종교개혁이 아니고요. 결국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가 되는 거죠? 그러한 파워를 이제 축소시키는 그러한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앙집권화와 관료화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왕권이 강화되었으니까, 자, 이제 뭐가 되는 거 밑에 보세요. 이제 튜더 시대, 이 헨리 7세가 정권을 잡았죠. 튜더 시대에 들어와서 사회 구조에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농노제가 변화되고, 농노제가 변화되었다는 건요, 결국 이 뭐랄까요,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귀족의 힘을 많이 약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 농노들이 결국 해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젠트리들은요, 이 왕정 입장에서는요, 이 귀족들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젠트리들을 뭐예요? 자기 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젠트리들은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지주들이란 말이야. 돈을 가졌단 말이야.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왕 밑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한테는 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젠트리들이 또 득세하게 되는 그런 또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절대 왕정은요, 귀족의 힘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왕이 이렇게, 자, 다시 보세요. 왕이 이렇게 힘을 계속 키우려고 했던 절대 왕정에서 이렇게 뭐야? 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중앙 집권화와 관료화와 종교개혁, 그리고 농노제의 변화를 통해서 해체하고 젠트리들이 득세시킨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왕의 힘을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조선 7대 왕이었던 이 세조 한번 보세요. 수양대군 7대 왕 맞죠? 네. 자신의 조카 누구예요? 단종. 결국 뭐냐, 왕이 힘이 없으니까, 단종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작은아버지였죠. 수양대군이 조선 7대 왕으로 자기가 세조가 되고 12살의 왕이 되었던 이 단종은 어떻게 하면 15살에 죽잖아요. 뭐 수양대군 죽인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뭐냐면은 이 중세 봉건 시대가 이런 상황에서 결국 왕정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왕은요, 절대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냥 한 부록으로 제가 늘어왔는 건데, 그 당시에 왕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키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인클로저와 그리고 이 불황자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농민들은요, 자, 지금도 우리나라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은 투표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들의 뭐예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처럼 그 당시 대부분의 일부 귀족보다는, 귀족은 힘을 이제 잡았잖아요.
그럼 농민들의 뭐예요? 농민들의 이러한 이제 마음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힘든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왜? 농민들은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빈곤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흉작이 일어나서 그래 됐을 수도 있고, 또 농지로부터 이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이유는요, 바로 이 토마스 모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썼던 유토피아에 보면요, 이 뭐가 되냐면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결국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요,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양반들 입장에서는요,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결국 뭐냐면은 양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양털 가격이 보세요. 양모 가격, 16세기의 양모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양을 키우는 이게 호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주들은 농지를 변경해서 많은 농민들이 농지에서 퇴출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갈수록 인클로저 된단 말이에요. 안에다가 클로저, 울타리 친다고요. 그래서 갈수록 인클로저 되면서 결국 뭐가 되냐면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기존의 많은 농민들은 이제 뭐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자를 이제 전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농사를 짓고 자기 땅에서 이제 뭐 농사를 따고, 자기 땅은 아닐 수도 있겠죠. 지주에게 뭐 값을 주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이제는 지주가 뭐야 하는 거야? 양을 키우기 위해서, 양을 키운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평 되는 그런 이제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일꾼 10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요, 양을 키우면은 울타리 쳐놓고 목동 5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지주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 돈은, 양 키우는 게 돈도 더 많이 버는데 품삯도 그러면 100명한테 안 주고 양 키우는 목동 몇 명한테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양이 뭐를 했다? 이 토마스 모가 유토피아에서 양이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농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유토피아에 보면은 뭐 굉장히 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에 보면은 이미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봤죠?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뭐 그런 걸로 많이 비유가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인클로저 되고 갈수록 뭐가 되는 거야? 많은 문제가 도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갈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인클로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노동자를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흉작, 인클로저나 흉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넘쳐나는 불황자들로 인해서 국가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잖아요. 실직 하시는 분들이. 또 실직 일하는 사람들도 실직자가 되었지만 또 누가요? 그렇죠. 지금 취업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는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선에 우리가 봤던 이 내용도 있죠.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이 봉건사의 계급 나왔던 이거. 이 내용들은 뭐냐면요,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배경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내용들은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나올 수밖에 없던 정치적인 배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자 우리 한번 사회복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런 봉건사회 계급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모습과 장미전쟁을 통해서 절대 왕정이 시작되었을 때 왕정을 잡은 튜더 왕조가 그러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한 이제 방법들, 그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뭐가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고요. 그리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 정치적인 배경이 아니라 사회적 배경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요, 이제는요 국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A라는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먹고 살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정책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사회적 배경이잖아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또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니까 이 뭐예요? 긴급자금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자금이나 생계지원금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만들어내게 되죠. 왜요? 우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또 정치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배경이 있는데, 앞서 살펴봤던 이러한 봉건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배경, 즉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정치적인 배경이었고요. 그리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넘쳐나는 불황자로 인해서 국가 위기까지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 튜더 왕조는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대 왕조의 마지막 왕,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놓은 법이 바로 뭐냐면은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요, 이렇게 해서 시대에서 등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빈민법이 시작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뭐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48년 이제 빈민법이 시작되는데 1348년 8월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바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 땡땡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한 절반 가까이가 다 사망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파국을 맞았다 이랬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48년 14세기 중반이잖아요. 14세기 중반에 만약 코로나가 있었다면요, 그때도 지금 이렇게 마스크, KF94 마스크 끼고 약 먹고 병원 치료받고 그리고요 예방접종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14세기 초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이잖아요. 600년 전과 비교하면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었으면 더 심각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14세기 초에 뭐예요? 결국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엄청나게 죽게 되죠. 물론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한 쥐나 설치류가 옮기는 거였는데, 여러 가지 썰이 있죠. 지금도 보면은 이 코로나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저기서 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하기 좀 하지만, 자, 일단은 14세기 중앙아시아 이 흑사병은 14세기 중앙아시아 인도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있고요. 또는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갔죠. 그 당시 유럽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유럽 인구가 다 합쳐봤자 유럽 인구가 거의 1억밖에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요, 최소 3천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면요, 그 당시였다면 더 많이 죽어나겠죠. 설치류나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균에 옮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이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없었으니까 덜 됐을 수는 있겠지만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엄청난 그 시대에 문제가 이제 계속 지속되겠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보세요, 1350년대에도 이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요, 불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 모든 것들로 해결하기 너무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485년도에 헨리 7세가 절대 왕정을 시작하면은 이런 사태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밑으로 계속. 그러다가 헨리 7세 다음에 헨리 8세가 이 정권을 잡으면서 헨리 8세가 봐도 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지금요. 골칫덩어리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가 튼실해지려면요, 국가가 부강해지려면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인클로저 문제가 발생했죠. 흉작이 발생해버렸죠. 흑사병까지 와서 사람들이 다 뭐가 됐냐면 대부분 다 구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래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 헨리 8세 와서는요, 안 되겠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하게끔 강제적으로도 만들자. 단 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너무 나이가 많거나 일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지 면허증을 줘서, 결국 뭐냐면은 이 거지 허가증을 줘서 일정한 장소에서 거지 허가증을 가진 사람만 구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요, 엄격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왜? 절대 왕정, 왕의 힘을 가득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제3의 변수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정을 강화시키는데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47년에 가서 헨리 8세 사망 이후에 의회는요, 불황자를 농노로 만드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랬어요. 근로 가능한 사람이 3일 동안 일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마나 가슴에다가 V나 S로 인두로 찢어버리고 심지어 또 죽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헨리 8세가 그렇게 했겠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헨리 8세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또 그렇게 했겠죠? 에드워드 6세 다음에는요,
메리 1세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복 언니예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복 언니인 이 메리 1세는요 굉장히 잔혹한 왕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메리 1세는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메리 1세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도 보고 지져도 보고 했지만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왕권을 잡은 다음 엘리자베스 여왕은 독신자였죠. 결혼을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세요. 비인간적인 법이잖아요. 그렇죠? 막 일 안 한다고 죽이고 이마에 인두로 찢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도 뭐 했겠어요? 이 사람도 굉장히 44년 동안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44년 동안 정치를 하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1603년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결국 뭐냐면은 자기도 40년 정도는요, 죽이고 찌르고 다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 학자들, 관료들과 머리 맞대면서 뭐 한 거예요? 자, 우리도 다른 방법 한번 써볼까 하면서 나온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나온 법들이 바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고도 하죠.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1601년도에 이 법을 만들고요, 이 사람은 1603년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할 건 다 해봤단 말이에요. 죽이도 보고 찔러도 보고 지져도 보고.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결국 다른 방법을 하나 고안해낸 거죠. 왜? 지금 발생했는 이런 상황을 기존의 법으로 해결하려니까 한계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언니, 자기 아빠, 자기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했는 법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하나 시도해 보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1년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든 빈민들을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 바로 1601년도에 물론 엘리자베스 여왕 자기 혼자가 만든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 혼자 만든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집현전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머리 맞대면서 만들어낸 게 훈민정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랬던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 역사 가더라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1601년도에 자기 이름을 딴 엘리자베스 빈민법, 즉 그 당시 빈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맞아 들어갔는데 그것이 지금 알고 보니까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이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복지법은요? 죄송해요. 사회복지법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 봉건사회에서 절대왕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과 그리고 인클루즈와 불황자 문제, 이런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빈민법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 이렇게 쭉 해봤지만 안 되니까 자기 세대에 와서 다른 걸 하나 해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인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은요,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회복지법을 만들 때는 진짜 빈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법이라고 볼 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짜 빈민들을 위한 법이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빈민들을 위한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방법으로 만들어낸 법이 개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으로 집대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의 사회복지법이 진짜 빈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을 사회복지법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회복지법이 1601년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빈민법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나오게 된 그런 정치적인 배경, 그런 시대적인 배경,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는 한 15분만 보면 되겠죠?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이제 엘리자베스 구빈법 문제적, 즉 엘리자베스 구빈법까지만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는요,
바로 엘리자베스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바로 우리가 사회 개량 운동, 사회 자선 조직 협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실천의 기관들, 요렇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6주차, 2차시 요 수업까지 잘 수강하시고요. 7주차 수업 때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리고 이어지는 사회 개량 운동, 자선 조직 협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궤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7주차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